플루타르크 영웅전. 이 두 부족 중 티구리니족을 아라르 강가에서 섬멸한 것은 카이사르 자신이 아니라 그의 대리로 파견된 라비에누스 장군이었다. 한편 카이사르는 아군이 점령한 어느 도시로 군을 이끌고 가던 도중 헬베티아 족의 기습을 받았다. 길고도 괴로운 결전 끝에 겨우 적을 전투부대를 격퇴했지만 가장 고전을 거듭한 것은 짐차까지 동원하여 방위 진지를 구축하고서 완관히 저항한 곳이었다. 그곳에서 적은 병사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아이들과 아내들마저도 결사적으로 남편들을 도와서 함께 싸우다 죽어갔다. 그래서 전투는 자정이 지나서야 겨우 끝이 났으며 찬란한 전승의 성과를 더욱 빛나게 했다. 갈리아에서의 두 번째 싸움은 게르만족과의 전쟁이었는데 그것은 오직 갈리아인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카이사르는 그보다 이전에 로마에서 게르만 왕 아리오비스투스와 동맹조약을 체결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게르만족은 카이사르가 다스리고 있는 갈리아의 여러 부족에게는 지극히 위험한 이웃으로서 기회만 오면 갈리아의 침략의 마술을 뻗쳐 그 땅을 점령한 것이라고 생각됐다. 그러나 부하 장군들, 특히 종군한 귀족 출신의 젊은이들은 이번 종군을 심심풀이와 돈벌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을 간파한 카이사르는 그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그렇게 비겁하고 유약한 태도를 보일 바에는 그대로 귀국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렇게 하면 예기치 않는 위험에 빠질 리도 없을 게 아니냐고 질책하였다. 그리고는 나는 다만 제 10군단만 이끌고 야만족을 정벌하러 떠나겠다. 킴브리족보다 강한 적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또 나는 킴브리족을 격파한 마리우스만 못한 장군도 아니다. 라고 엄명했다. 그리하여 정군의 사근은 충천하여 카이사리를 따라 며칠씩이나 걸리는 행군을 그대로 계속하여 마침내 적진을 200펄롱 앞에다 둔 지점까지 와서 거기다 포진하였다. 카이사르군이 접근해 왔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아리오비스투스는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 아리오비스투스는 카이사르의 용맹하고 과감한 데 놀랐을 뿐 아니라 아군이 동요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게라만군을 불안케 한 것은 무녀들의 예언이었다. 무녀들은 강의 소용돌이를 바라보고 흐름의 회전과 물소리로부터 판단하여 미래에 다가올 일들을 예언하곤 하였는데 이때는 조승달이 나타나기까지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것을 탐지하게 된 카이사르는 게르만군 진영이 잠잠해진 것을 보고서 상대방에게 좋은 기회를 주기보다는 그들의 전의를 잃고 있을 때 싸우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게르만군이 진을 치고 있는 언덕 위에 요새에 공격을 가하여 적병이 화를 낸 나머지 산에서 내려와서 교전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리고는 결국 보기 좋게 그들을 격파하여 도망치게 한 다음 도망치는 적을 라인강까지 400펄롱을 추격하여 평원 일대를 시체와 전리품으로 덮었다. 그때의 시체는 8만에 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아리오비스토스는 구사일생으로 위기를 벗어나 소수의 패잔병을 이끌고 라인강을 건너 도주하였다. 승리를 거둔 카이사르는 군대를 세쿠아니족 사이에다 그대로 남겨두고 월동 준비를 하게 한 다음 자기는 로마의 정치 동향을 살피려는 생각에서 포, 강, 유역의 갈리아로 왔다. 그곳은 그에게 통치권이 위촉되어 있는 그의 영지의 일부였다.
카이사르는 여기다 자리를 잡고서 인신 끄는 정책을 쓰려는 생각을 가졌다. 그때 그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각자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줬다. 그들은 카이사르의 장래에 기대를 걸면서 돌아갔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갈리아 원정의 나머지 기간을 통하여 적에게 얻은 재화로 로마 시민을 농락하여 자기 생각대로 환심을 산다는 교묘한 정책을 쓴 것이다. 그러나 갈리아인 중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갖고 갈리아 전체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다는 벨가이족이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무장시켜 반란을 일으켰다. 이 보고를 받은 카이사르는 그 즉시 갈리아로 돌아와 그들을 정벌하러 나갔다. 그는 로마와 동맹관계에 있는 갈리아 부족을 약탈하고 적을 먼저 급습했다. 그리하여 가장 수가 많고 또 가장 밀접해 있는 적의 부대에 맹공을 가하여 이것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개조 섬멸시켰다. 그 때문에 호수도 깊은 강도 적의 시체로 가득 찼어. 로마군은 시체 위를 걸어서 건널 수 있을 정도였다. 반란을 일으킨 적 중에서 대서양 연안에 살고 있던 부족은 모두 싸우지 않고 항복했지만 이 지방의 부족 중 가장 미개하고 가장 호전적인 네르비족에 대해서는 끝까지 토벌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들을 울창한 숲속에서 살며 가족과 재산을 더욱 험한 숲속에다 옮겨놓고 6만 대군으로 불시에 공격해왔다. 카이사르는 진지를 군축하는 중이어서 아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기병대는 개멸되고 제12군단과 제17군단은 포위됐다. 이때 카이사르가 한 병사로부터 방배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앞에서 싸우고 있는 병사들을 지나 야만군 사이로 뚫고 들어갔다. 그리고 이때 카이사르의 위험을 본 제10군단이 산에서 달려 내려와서 적의 전열을 단숨에 돌파해버렸다. 아마 이 상황에서 카이사르와 군단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로마군 중 살아남은 자는 한 명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카이사르의 그 대담무쌍하게 싸우는 모양을 보고 감동된 로마군이 실력 이상의 싸움을 할 수 있었으며 그래도 네르비족을 몰아낼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적군 역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싸우다가 마침내는 전멸됐는데 6만 명의 적병 중 살아남은 수는 겨우 500명이었다. 단 부족의 장로로 살아남은 수는 400명 중 겨우 3사람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보고를 받은 로마의 원로원은 15일 동안 일을 쉬면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벌일 것을 결의했다. 이것은 종래에 어떤 전승의 경우에도 없었을 정도의 대승이었다. 왜냐하면 일제히 그 많은 부족이 봉기하였으므로 위험도 분명히 그만큼 컸을 것이고 또 카이사르가 승리자였으므로 그에 대한 일반 대중의 호감이 한층 더 그 승리를 빛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이사르 자신은 갈리아의 문제를 잘 처리한 다음 또다시 포강가로 와서 겨울을 보내면서 로마에 대하여 정치 공작을 개시했다. 예를 들자면 관직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카이사르의 조력을 이용하고 카이사르에게서 받은 돈으로 민중을 매수하여 그 관직에 당선되자 카이사르의 세력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일이라며 무엇이든지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장 지위가 높고 가장 세력 있는 명문귀족의 대다수가 루카이까지 카이사르를 만나러 왔을 정도였다. 그 중에는 폼페이우스도 크라수스도 사르디니아의 총독 에피우스도 스페인의 총독 네포스도 있었다. 그러므로 이곳에는 한때 120명의 의장병과 200만의 원로원, 의원이 모였을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그래서 원로원회의가 소집되어 다음과 같은 결의안이 통과됐다. 그것은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가 다음 해의 집정관에 임명되고 카이사르는 군자금을 받고 다시 더 5년간 갈리아를 통치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카이사르로부터 많은 뇌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카이사르는 돈이 없다는 듯이 그에게 군자금을 더 주라고 원로원을 설득하게 했기 때문에 원로원은 부득이 무거운 부담을 짊어지고 어쩔 수 없이 결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카토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것은 그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미리 키프로스 섬으로 파견하여 멀리 보내놨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카토의 열렬한 지지자인 파보니우스가 이 결의안에 강력하게 반대하였으나 아무 효과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원로원을 뛰쳐나가 군중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호소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귀 기울인 사람도 없었다. 일부는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를 두려워하여 꺼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이사르의 비위를 맞추기에 여념이 없었고 카이사르가 주는 것에 기대를 걸고 살고 있는 터였으므로 그의 관심을 사기 위하여 전혀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다시 갈리아에 두고 온 부대로 돌아온 카이사르는 그 지방에서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부딪히게 됐다.
게르만족의 2개 부대가 갈리아의 땅을 빼앗으려고 그때 막 라인강을 건너온 참이었다. 그 부족의 하나는 오시페스 쪽이었고 또 하나는 텐테리타이 쪽이었다. 이들 두 부족과의 전투에 관해 카이사르는 그의 전기에 다음과 기록하고 있다. 야만인들은 나에게 사절단을 보내놓고서 휴전 상태가 되어 안심하고 아군이 행군하고 있는 것을 불시에 습격해왔다. 불의의 기습을 당한 아군 기병 5천은 적의 800기병에 의하여 괴멸되고 말았다. 그 후 또다시 사절단을 파견하여 속임수를 쓰려고 하였지만 나는 놈들을 감금해놓고 야만족을 경멸하려고 진군하였다. 그것은 그처럼 신뢰할 수 없고 또 휴전 조약을 무시하는 도배들에 대하여 신의를 지킨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라인강을 건너온 병사들 중 선멸된 수는 40만에 이르고 강을 건너 도망친 얼마 안 되는 수의 병사들만이 게르막 쪽의 일부인 수간브리족 속으로 숨어들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이것을 수간브리족 공격의 구실로 삼고 또 군을 이끌고 라인강을 건넌 최초의 인간이라는 명예를 차지하겠다는 야심에서 다리를 놓기로 하였다. 그러나 강폭이 넓고 다리를 놓을 지점에 물살이 대단히 세서 다리 위로 물이 넘칠 것만 같고 또 떠내려오는 나무 기둥 따위가 다리 기둥에 부딪혀 그것을 무너뜨릴 것만 같았다. 그래서 도강 지점에 수로를 가로질러 커다란 제목들을 물속에 박고 그것으로 떠내려오는 통나무들을 막았다. 그러나 자연 쏠려 내려오는 물발도 약하게 되어 열동안의 다리를 완성하였다. 그것은 정말 아무도 믿어지지 않는 장관이었다. 그 후 그는 군을 이끌고 다리를 건넜지만 감히 아무도 이에 대항하려는 자도 없었으며 게르만족 가운데서 가장 용맹스러운 수에비족도 나무가 우거진 심산 유곡으로도 막혔을 정도였다. 그리하여 카이사르는 적의 땅을 태워버리고는 늘 로마 편을 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18일간 게르마니아에 머무른 다음 또다시 갈레아로 돌아왔다. 또 브리타니아인에 대한 그의 원정은 과감하고도 용맹하였던 점에 있어서 너무나도 유명하다. 전쟁하기 위하여 군대를 실어 나르려고 대여서양을 횡단하여 항해한 사람은 카이사르가 사상 최초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브리텐 섬이라고 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어지지 않았으며 많은 사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였다. 그것은 아직 존재한 적이 없고 또 존재하지도 않는 섬으로서 섬의 명칭과 섬에 관한 기사는 날조된 것이라고 하여 논의의 대상으로 되어 있던 섬이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이 섬의 점령을 계획하고 당시 인간이 살 수 있다고 생각된 세계밖에까지 로마의 지배를 확대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맞은편 해안인 갈리아로부터 이 섬으로 2번씩이나 건너가 많은 전투를 거듭하였으나 아군 병사들에게는 이득이 된 것이 별로 없었는데 한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가난한 주민들로부터 약탈할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던 만큼의 소득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 나라의 왕이 준 인지를 잡고 조공을 보내게 한 다음 철수했다. 갈리아로 돌아와 보니 로마의 친구에게서 온 편지가 마침 그 섬으로 보내지려고 하고 있었다. 그것은 딸의 죽음을 알리는 편지였다. 폼페이우스에게로 시집간 딸이 출산하였다가 사망하였다는 비보였다. 물론 폼페우스의 슬픔도 대단하였지만 카이사르의 슬픔도 이해 못지 않게 컸다. 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도 이 일을 매우 난처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안정하였던 나라의 정세가 일단 두 사람의 인적 관계로 평화를 유지해왔던 것이 이 딸의 사망으로 사라지고 만 것이 아닌가 하고 불안을 느낀 것이었다. 그것은 어쨌거나 카이사르의 딸의 유해는 호민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중이 군신의 광장에까지 운구하여 거기서 장례식을 올렸으며 지금도 그곳에 매장되어 있다. 카이사르의 병력수는 그야말로 막대하게 팽창하였으므로 부득이같이로 분산시켜 월동시켜야만 하였다. 그때 갈리아 전국이 반란을 일으켜 대부대가 도처에 나타나서는 로마군의 겨울 야영지를 파괴하기도 하고 그 보루를 둘러싼 진지에다 공격을 가하고 있었다. 반란을 일으킨 부족 가운데서는
아브리오리스가 이끄는 부족이 수도만 가장 많을 뿐더러 세력도 가장 강하였는데 아브리오리스는 로마군의 장군 코타와 타투리우스가 지휘하는 로마군을 섬멸했다. 한편 퀸투스 키케로가 지휘하는 군단이 6만의 적군에게 포위되어 도관에 든 쥐꼴이 됐으며 강습을 받고서 완전히 섬멸된 위기에 봉착하였다. 그런데 이 정부가 멀리 떨어져 있는 카이사르그에 들어가자 그는 곧 발길을 돌려 7천의 병력을 모아가지고 키케로를 포위해서 구출하려고 달려왔다. 그러나 적도 그것을 알고서 병력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을 경시하고서 일거에 격파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는 마주 나왔다. 카이사르는 적과 싸우려고는 하지 않고 계속 도망만 치며 소수의 병력으로 많은 병력과 싸우기에 유리한 장소를 찾았다. 그리고는 적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성벽만 높이 쌓아올리고 성문을 꼭 닫아 적에게 이쪽을 경시케하는 전술을 썼다. 그러자 적은 이 전술에 속아 아주 업신여기며 소부대를 출동시켜 산발적으로 공격해왔다. 카이사르는 그들을 맞이하여 즉시 공격함으로써 개주시키는 전략으로 많은 적을 죽였다. 이상과 같은 승리에 의하여 이 지방의 갈리아인이 일으킨 수많은 반란은 진정됐으나 그렇게 된 데에는 겨울 동안 카이사르가 선수 각지를 돌아다니며 불운한 움직임을 엄히 경계한 것도 적지 않아 힘이 됐다. 또 이른 병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탈리아에서 3개 군단이 도착하였다는 것도 힘이 되었다. 그 3개 군단 중 2개 군단은 폼페이우스가 빌려준 것이고 또 하나는 포강, 부근의 갈리아로부터 새로 징집된 부대였다. 그러나 카이사르가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는 갈리아에서의 전쟁 중 가장 규모도 크고 또 가장 위험한 전투의 꼬투리가 싹트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가장 호전적인 부족들 사이에서 유력자들에 의하여 그 전부터 비밀리에 씨가 뿌려지고 가꾸어져 왔던 것이다. 사방에서 무장한 젊은이들이 수없이 모여들고 막대한 군수물자가 한 곳으로 모여지고 도시들의 방비는 철통 같았다. 게다가 그 지방은 공격하기 힘든 험악한 지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한 여러가지 좋은 조건이 합쳐져서 봉기에 싹이 트고 있었던 것이다. 때는 마침 겨울이어서 강은 얼어붙어 있고 숲은 눈으로 덮여 있으며 많은 적설로 길도 보이지 않았다. 또 곳에 따라서는 온통 늪과 개울판으로 변하여 있어 통행하기에도 아주 위험한 상태였다. 이러한 여러 조건들 때문에 반란을 일으킨 부족들을 어떻게 공격하면 좋을지 카이사르로 하여금 전혀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많은 부족들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 주둥이 된 것은 아르베니족과 카르니티니족이며 총사령관으로 뽑혀서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아르베니족 출신의 베르킨게리톱스였다. 베르킨게토릭스였다. 그의 부친은 왕년에 독재 정권을樹立하려고 하다가 갈리아인에게 피살된 인물이었다. 카이사르가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에 접하자 질풍과 같이 군대를 이끌고 출격하여 전에 한번 통과하였던 경험이 있는 길을 지나 그토록 심한 엄등이 혹한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속 과감하게 세도해왔다. 이렇듯 패배를 모르는 군대가 야만족인 자기들을 향하여 진공해 오고 있다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왜냐하면 이 주제는 카이사르가 보낸 전령이나 보발군이 아무리 시간을 많이 바쳐도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고 믿던 곳이었다. 그런데도 그러한 현준한 곳으로 카이사르는 정군을 이끌고 나타나서 곧장 갈리아인의 국도를 황폐화시키고 성벽을 때려부수고 도시를 굴복시키고 기순자들을 차례차례로 맞아들이면서 목전에 그 모습을 드러냈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로마와 우호 관계에 있었던 에두이족이 카이사르와 전쟁을 하기 전까지의 일이었다. 그들은 그때까지 자기들을 로마인의 형제라 자칭하였고 로마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란군 측에 가담했다는 것은 카이사르군에게 적지 않은 실망을 줬던 것이다. 그때 카이사르에게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위험이 밀어닥쳐왔다. 여러 부족에서 모아온 갈리아 최강의 병사들 30만이 카이사르군이 있는 알레시아를 향하여 누드처럼 밀어닥쳤기 때문이다. 게다가 알레시아 성내의 적도 17만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만한 적의 대군을 안팎으로 받은 카이사르는 시내에 있는 적과 구원군과의 쌍방에 대하여 성벽을 쌓아 방위태세를 세우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만일 적이 양군이 합류하는 날에는 카이사르군이 전멸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대책을 강구한 것이었다. 18.